문학 먼저 할게요. 문학 40페이지입니다. 자, 40페이지 보면은 오늘부터 할 부분이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시상 전개 방식은 우리가 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나뉘는지 한번 봐볼게요. 시상 전개 방식은 시에 담긴 시인의 생각이나 화자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을 말 그대로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면은 시상의 유발과 심화, 이거 이제 개념이 뭔지 짚고 넘어갈게요.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내용을 특정 시어나 소재 등을 통해서 전개하기 시작하는 것을 시상 유발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나 내용의 정도가 깊어지는 것을 시상 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시상 유발이랑 시상 심화 알아두시고, 그러면 시상 전개 방식은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 첫 번째, 시간을 활용한 시상 전개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가 소설에서 시간 순으로 진행되는 우리 순행적 구성이라 배웠잖아. 이거 시도 똑같아요. 시도 순행적 전개 방식입니다. 선후 관계가 드러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장면을 묘사하거나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을 순행적 전개 방식이라 하고, 종류에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하루의 흐름으로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계절의 흐름이 거의 좀 많이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 또는 뭐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온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순환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으로 전개되는 게 순행적 전개 방식인데, 우리가 시에서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추보식 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순행이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보식 구성이 만약 복이 나온다, 시간순으로 진행되냐 묻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시간순이 있으면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하루의 흐름, 계절의 흐름을 순차적 흐름 바꾸어 미래, 현재, 과거라던가 밤,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거의 과거 회상할 때 있죠? 과거 회상할 때가 다 역순행적 전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시적 화자의 처지, 주변 상황, 분위기 등에 대한 과거, 현재를 대조적으로 보여주어서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대조라는 건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러지 않네?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대비 또는 대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시 옆에 41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41페이지 보면은 이산이란다. 2에 고산국어가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는 수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대표적인 연시조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한자가 너무 많다. 그쵸? 한자가 많아서 조금 해석하기 힘든데, 고산국어 9개의 계곡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곡. 그러면은 자, 삼수 보면요. 이 곡은 어디면요? 이 곡은 두 번째 계곡을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계곡은 어디냐? 화가 꽃 화자예요. 그래서 꽃바위를 얘기합니다. 꽃바위에 춤만 커다, 봄 기운이 가득하다라는 거야. 그러면 계절이 언제야? 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파는 우리 파도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에 꽃을 띄어서 야외로 보내노라, 꽃을만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사람이 승지를 모르는 사람을 알게 하는데 어떠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승지라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승지는 뭘 의미하냐면 아름다운 곳, 그리고 여기서는 공부하기 좋은 곳, 학문하기 좋은 곳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자연에 있는 거잖아.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설이 또 나오지만 약간의 감탄하는
영탄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이랑 영탄 쓰였고요. 삼곡 세 번째 궤곡은 어디냐? 취병에 여기서 취병은 병풍 같은 절벽이에요. 이 절벽에 잎이 퍼졌다라는 거, 잎이 막 있는 거야. 녹수에 산조는 막 푸릇푸릇한 산에 있는 산새는 하상기음은 하는 쪽에 하늘 쪽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상기음은 막 높고 낮게 지저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새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새가 우는데 반송, 송은 소나무 생각하시면 되겠죠? 소나무가 수청풍, 풍은 바람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맑은 바람을 받으니 여름, 여기서는 여름이에요. 경치가 없애라 라는 것은 여름 경치,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보다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름 경치를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8수 가볼게요. 7곡 뛰어넘어갖고 7번째 계곡으로 왔네. 7곡은 어디면요? 풍암. 여기서 풍암은 단풍 있죠. 단풍이 가득한 바위를 얘기해요. 풍암에 추색이 좋다. 아하, 가을 추천하지. 가을이 좋다. 청상은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아침 막 이슬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여기서는 맑은 서리를 의미해요. 서리. 자, 서리가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 같다라고 표현한 거야. 금수는 수놓은 비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풍경이 아주 기가 막히다라고 비유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암에, 한은 차란자예요. 차가운 바위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라고 얘기했네. 그러니까 집을 잊을 정도로 여기 경치가 너무 좋다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구곡은 어디면요? 문산에 세모커다. 여기서는 세모커다 라는 것은 여기가 해가 저문다, 해가 간다 라고 표현한 거야. 해가 저문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있대요. 아, 눈 온다 라는 것은 겨울이란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유인은 놀러 다닌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놀러 다니는 사람. 고로, 그럼 놀러 다니는 사람은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학문의 뜻이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여기를 써놔야 되지 않을까? 바로바로 필기하세요. 유인이 오지 아니하고 볼 것이 없다노라. 그러니까 놀러 다닌 사람은 오지도 않고 거기 볼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자, 자연 경관을 다 보이게끔 표현하잖아, 그치? 관념적인 것은 눈은 보이지 않게끔 추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아니죠.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장 전개하는 거 맞죠? 그리고 선생님 승진은 얘기해줬죠. 아름다운 곳, 도로 학문하기 좋은 곳 맞아요. 됐나요? 자, 밑에는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입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다들 불렀대. 돈을 받지 않고 부른 이 노래는 겨울밤, 보통 부정적이죠? 하늘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버렸대요. 그러니까는 약간 확 빛나다가 없어진 느낌이지, 그치? 그 후로부터 18년이 지났고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됐는데 사실 별똥별 이런 긍정적인 게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게 된 거야. 이거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우리가 그렇잖아.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세상에 우리 막 속된 말대로 막 찌든다고 하죠. 그쵸? 찌들고 세상에 변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고로 여기서 무엇인가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잘 변하지 않는 기성세대들이 되고 그리고 이 사회에 그냥 맞춰서 사는 소시민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그냥 살기 위해 살고 있었고 이제 아무도 노래를 불러 안 불러?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젊었을 때 우리 청춘 이런 거 생각을 하면 되게 열정 있고 예전에는 뭔가 다 하려고자 하고 막 순수하고 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는 그 나이가 먹으면 그런 게
없어진 거, 이런 거 없어진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대조 또는 뭐 대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순수와 열정을 드러내는 걸 선생님이 동그라미 쳤잖아. 노래와 별똥별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의 화자는 현실에 순응하며 사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뒷장 하나 더 넘겨서 시상 전개 방식 종류 더 봐볼게요. 자, 이제는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알잖아. 수미상관, 머리 숫자에다가 꼬리 밑자죠. 그래서 첫연과 끝연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하게 변주돼서 반복되는 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수미상관은 선생님이 효가 3가지 필수적으로 알아두라고 했어요. 자, 효가 첫 번째는 뭘까요? 첫연이랑 끝연이랑 반복돼.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반복돼. 그렇지. 운율 만들어주겠죠? 운율 형성. 또 반복했다라는 것은 뭐 하고 싶은 거죠? 강조, 그렇지. 주제, 강조고요. 그리고 첫연이랑 끝연이 같아. 그럼 보기 어떻게 써요? 좋아요. 그렇지. 보기 좋아요. 그래서 형태적인 또는 구조적인 안정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수미상관의 효과예요. 효과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는 기승전결입니다. 뭐 이래는 기승전결이 있어야지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잖아, 그치?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우리가 한시에서 온 거예요. 한자로 쓰여진 중국의 한시에서 온 건데, 자, 기는 환기할 때 기예요. 시상을 재기,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승은 이을 승자예요. 시상을 잇거나 심화시키고, 그리고 전은 전환, 그리고 마지막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사연 나오면 기승전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기승전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경우정 가보자. 먼저 뭘 보여줘요? 경치 보여주고요. 후 나중에 감정에 대해서 얘기한다 해서 선경우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전반부에는 풍경이나 배경을 묘사하고요. 후반부에는 화자의 정서나 생각을 드러내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묘사, 겉에 풍경 묘사하고 그 다음에 감정 나오면 선경후정인 거예요. 그리고 점층적 전개는 우리 앞에서 점층법 배웠잖아. 점점점 강해지고 고조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화자의 정서나 시적 의미, 시의 상황 등이 시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강조되거나 고조되도록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대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이 부정적인 거 세모, 긍정적인 거 동그라미 많이 치지, 그치? 대표적으로 삶과 죽음이 될 수도 있고요. 밝음과 어두움, 강함과 약함, 순수함과 폭력, 계절적 배경. 계절적 배경은 여름, 겨울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약간 봄, 가을은 조금 안 좋게 봄, 겨울 상반돼. 봄, 겨울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연과 인간, 따뜻함과 차가움, 인물의 태도는 막 감탄하고 걱정하거나 아니면은 막 의지적이었다가 좌절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조되겠죠. 그리고 색채 대비 여기 잘 봐볼게. 색채 대비는 색깔 대비인데 꼭 파란색,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아니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하얀색, 붉은색 이런 것처럼, 아니면 하얀색, 푸른색 이런 식으로 구별만 되면 대비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꼭 극단적인 색깔이 아니어도 대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칭 구조는 말 그대로 반복되는 거니까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예시 바로 가볼게. 김소월 작가께 많이 나오지. 김소월의 산유화입니다. 이거는 간단하면서도 조금은 심오한 시예요. 한번 봐보면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여기선 가을이에요.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하고 반복되네, 그치? 산에 피는 꽃은, 그런데 저만치는 거리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치? 저기 멀리
혼자서 피어 있대. 혼자다라는 것은 되게 외로움과 쓸쓸함이 드러나죠, 그쵸? 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가 운다라고 표현했네? 근데 사실 누가 울고 싶은 거야? 내가 울고 싶은 거야. 이게 대표적인 감정이입의 대상이죠.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꽃이 좋아. 나는 산에서 산대요. 그런데 산에서는 꽃이 진대. 꽃이 진대. 갈봄 여름씨 꽃이 지네. 철연이랑 끝연이랑 비슷하죠? 그치?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뭐예요? 수미상관. 오케이. 수미상관이고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꽃이 피고 꽃이 지잖아요. 우리가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살다가 소멸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에 이제 순환을 얘기하고 특히 생명체는 우리가 인간은 원초적인 약간 고독감과 외로움이 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성됐다가 살았다가 그런데 외롭게 이제 살아가다가 죽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첫 연이랑 마지막 연이 구조면서 대응? 되죠, 그쵸? 그리고 산에 감정이입했어요. 새한테 감정이입했지, 그치? 그래서 X. 그리고 뭐뭐 하네 끝글자가 반복되잖아. 끝글자가 반복되는 거 가군 맞나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조지훈의 봉황수라는 시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말이 조금 어려운데 여기서는 나라를 잃은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벌레미 먹은 두리 기둥 빛낡은 단청. 단청은 우리가 한옥의 밑에 보면 막 그 무늬 같은 거 있잖아. 그걸 단청이라고 해요. 풍경 소리. 우리가 땡 소리 나는 거지, 그치? 풍경 소리 날아간 추녀 끝에는 산새도 막 비둘기가 와가지고 둥주리를 막 쳤다라는 거야. 큰 나라를 섬기다. 우린 보통 큰 나라 어딜 말하죠? 중국을 얘기하죠. 큰 나라 섬기다 거미줄 친 옥자 위엔 여의주 희롱하는 쌍용 대신에 우리가 보통 쌍용, 용은 보통 뭘 상징한다 하지? 신보다. 우리 사람을 치면 왕, 그치. 왕을 의미하고 특히 중국에서는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황제, 황제 용인데 근데 우리는 쌍용 대신에 봉황새를 틀어 올렸대요. 왜? 중국이 더 크니까 우리가 왕을 함부로 황제라고 안 하잖아. 그치? 왕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왕조를 얘기한다라고 지금 대신 봉황새를 틀어 올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느 때들 봉황이 울었으려마는 그러니까 봉황이 제대로 발휘한 적 있어? 우린 왕이 힘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푸른 하늘 및 추석을 밟고 가는 나의 그림자 시적과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네. 폐옥 소리도 없었대. 품속 옆에서 정일품, 종구품 이거는 신하들의 그 품계, 벼슬 품계를 얘기하잖아. 어느 줄에도 나의 몸둘 바가 없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서 뭐 일할 그런 게 있었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눈물이 속된 줄을 모른 양이면 병황새야 구천에서 호곡하리라 목 놓아서 울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없었던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쵸? 특히 봉황새한테 울라고 표현했잖아. 사실 내가 울고 싶은 거지. 그치? 여기서 봉황새가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앞에 한옥 얘기했지. 풍경 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 얘기했고요. 그리고 화자의 슬픈 감정을 봉황새에 이입해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표시했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봐볼게요. 간단한 일부분 나왔네. 박두진의 해입니다. 박두진은 일제강점기 때 사람이야. 자,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해서 여기서는 해한테 맑게 씻고 곱다고 표현했네. 그치? 사람처럼 표현한 무슨 법이에요? 의인법. 자, 산 넘어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으태어져 앳된 얼굴 또 의인법 고운해야 솟아라. 그래서 여기서는 해가 얼른 솟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산과 어둠은 일제 강점기라면 해는 우리 조국 광복을 얼른 바라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밝음이랑 어둠이 상반돼 있죠? 대립 쓰시면 돼요. 대립적 구도고요. 그리고 이 시는 시의 흐름이 고조된대요. 점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층이죠. 점층. 자, 평화와 광명 긍정적인 거니까 해. 그리고 고난과 역경, 아무런 현실을 상징하는 것은 산과 어둠이겠죠. 됐나요? 그러면 뒤로 넘겨서 자, 또 기출문제 두 가지 봐볼게요. 이거는 따로따로 돼 있네. 따로따로 봐보면 자, 백석의 여승입니다. 우리 여승은 여자 승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 자, 어떤 내용인지 바로 봐볼게. 여승은 합장을 하고 절을 했대요. 가지취, 그냥 여기서는 가지취는 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물에 내음새가 났대. 향기 냈다라고 하니까 후각적 심상이죠. 그쵸? 쓸쓸한 낯이, 얼굴이 옛날같이 늙었대요. 지규. 나는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고요. 불경처럼, 엄마처럼 지규 또 나왔네요. 서러워졌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봤을 때는 화자가 이 여승을 어디서 봤나봐. 옛날부터 봤나봐.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좀 늙었고 이걸 보니 이 사람 보니까 조금 쓸쓸해 보고 또 서러워졌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봐볼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여기서는 그녀를 만났던 과거를 회상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과거 회상하면 무슨 구성이라 했지? 그렇지. 여기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는 파리한 여인, 이 파리한 여인이 여승이겠지, 그치? 이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는데 여인은 나이 어린 딸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또 주기법 나왔네요. 차게 울었대요. 여러분 운다라는 것은 선생님 우는 거 보이는 거니까 시각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운다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청각으로 봐요. 청각. 그러면 차게 울었다라고 하니까 청각을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촉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 쓰였어요. 공감각적 심상. 섣벌같이, 이거 위잉 벌이에요. 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대요. 도라지꽃이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색은 보통 죽음, 우리가 시체가 파리하다 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보통 죽음을 상징해. 근데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했잖아. 그래서 여기는 죽음을 조금 아름답게 표현했다. 아름답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름답게 좀 승화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도 잃어, 자기 자식도 잃게 된 거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치? 그래서 상꽁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었대. 이 상꽁이 앞에서 나왔던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감정, 입의 대상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산절의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대. 이 이후로 머리 깎고 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여기 가치 있잖아요. 이 가치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눈물방울처럼 떨어진 날이 있었다. 이렇게가 또 가능하고 어떻게 가능했어?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함께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중의적으로 조금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제는요. 간단히 얘기하면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의미하는데 백석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백석은 일제강점기 사람인데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가족 공동체가 해체한 것을 많이 이제 그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주제 써놓을게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식민지 현실에 희생당한 우리 민족의 삶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 써놓으시고 옆에 세 문제 있죠? 세 문제 바로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자, 같이 봐보면 여기서는 과거를 회상하잖아요. 그쵸? 1번에 4번이고요. 2번에 감정이입된 것은 산권. 그리고 2연부터 과거 회상이죠. 그래서 2연, 3연, 4연, 1연 쓰시면 되고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른쪽에 가볼게요. 여기서는 4장, 5장, 6장 나왔잖아. 대표적인 연시조고요. 자, 선생님이 문학작품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보기 나오면 보기 보고 작품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이 신의는 충절과 신의를 중시했던 사대부로 인목대비 언제 때야? 인목대비면 언제 때일까? 인목대비 광해군 때예요? 광해군 때. 여러분 그 광해군 이 이야기 알아요? 광해군 전에 왕이 누구야? 인조. 아니 경조. 광해군 다음이 인조지. 인조가 앉아. 선조, 그치? 선조 때 뭐가 일어나? 그렇지. 오, 잘하네. 임진왜란 일어나네. 근데 선조가 그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이제 세장가를 늦게 가요 또.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이 늦둥이 동생이 생깁니다. 이복 동생이 생겨. 근데 얘가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고 사실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중전이잖아. 이제 그 법적으로는 이제 엄마잖아.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위협적이니까 결국 내가 알기로는 자기 동생을 방에 가두던가 해요. 그래서 엄청 뜨겁게 해가지고 죽여요. 방을 굳장 엄청 뜨겁게 닦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러거든요. 엄청 뜨겁게 달궈가지고 죽였다고 내가 알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되게 밀폐된 공간에 해가지고 데우지 않았을까? 칼로 죽이면 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기엔 쉽지 않으니까. 대놓고 죽이기에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이때 사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인목대비 폐위를 하려고 하는데 이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귀향을 가게 돼요. 단가 6장은 그가 귀향살이 하면서 느낀 생각과 감정을 풀어낸 작품으로 화전은 자연물을 친화적인 시선을 바라보며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기도 하는데 또한 자연물에 자신이 지향하는 유교적 이념을 투사하기도 합니다. 보통 유교적 이념이라면 충이나 효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 내용 봐보면 적객은 귀양 간 사람을 얘기해요. 고로 화자를 의미하겠죠. 그쵸? 적객에게 벗이 없어서 공량은 밑에 대들보 한옥에 있는 받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들보의 제비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의인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벗이라고 표현했으니까.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교. 여기서 하다라고 나왔잖아. 여기서 하다는 무슨 뜻이냐면 많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라고 하는 거야. 자, 예전에 하다를 많다라고 해석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의 하다는 어떻게 썼냐면 아래야 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 하다로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집어 이거는 그냥 함탄사예요. 내 풀어낸 시는 너로만 하노라. 너보다 여기서 하다는 뭐라고? 많다고. 그래서 너보다 많다. 야, 너 무슨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 근데 나 너보다 더 할 말 많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인간에게 유정한 것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명월, 밝은 달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의인법 쓰였고요. 또 있는가? 또 없다라는 거지.
서리법이에요. 천리를 멀다 하냐 간데마다 따라오니. 내가 간데마다 달은 따라온다는 거야. 어지버 반가운 예뻐시 다마 너 인간으로 명얼 너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한 거고, 설월에 설은 눈 오는 달이네요. 그치? 겨울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여러분 매화 하면은 뭘 보통 상징하죠? 오. 지조. 매화, 국화, 난초, 대나무, 사군자에서 보통 지조와 절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보통 충성심을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인 꽃 여인 속에 잦은 것이 향기로다. 후각적 심상 쓰였네요. 그러니까는 매화 향기가 진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 내 지조와 절개가 강하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즈버, 호접이, 나비가 이 향을 알면 애끓일까 하노라.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알아야 돼? 내 지조 절개를? 누구에 대한 지조 절개야? 누구에 대한 충성심이야? 왕, 그렇지. 그래서 나비는 여기서는 임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는요, 임금을 대한 그리움과 유교적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옆에 또 세 문제 풀어봅시다. 답 확인해볼까요? 자, 4번에 적절한 거 딱 보이죠? 2번이고요. 자, 여기서는 5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5번이에요. 여기서는 내 마음을 그냥 알아달라는 거죠.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죠. 그쵸? 그리고 6번에 적절한 것은 종일은 시간적인 걸 얘기한다면, 그리고 천리는 거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자, 문법 꺼내볼게요. 오늘 문법 42쪽 할 차례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형태소에 대해서 했었어요. 형태소랑 그거보다 이제 개념이 더 큰 게 단어였어요. 단어를 했는데 이 단어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합니다. 자, 단어는요, 크게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진다고?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뉘어지는데, 단일어는 우리 앞에서 어근 배웠죠.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는데, 이 어근이 하나 있으면 단일어고요. 어근 플러스 어근이거나 어근의 접사가 붙으면 복합어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밑에 보면 단일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야. 그래서 해, 가위, 먹다, 이게 하나의 어근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일어. 그런데 자, 복합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뉘어져. 어근과 만약 어근이 결합했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합성어라고 하고요. 어근에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합성어, 파생어를 묶어서 뭘 한다고? 복합어라고 한다고. 자, 그런데 자, 어근 플러스 어근을 합성어, 접사 플러스 어근을 파생어라 하는데, 이거에서도 좀 종류가 좀 나뉘어져요. 그래서 먼저 할 부분은 합성어에 대해서 할게요. 자, 합성어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크게 통사적인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뉘어지거든요. 통사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말의 어순이나 단어 배열법 있죠. 이거에 똑같이 따르면 통사적이라고 보고,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과 다르면 비통사적으로 봐요. 자, 예를 들어서 봐보자. 그냥 명사 플러스 명사거나 관형어 플러스 명사, 부사 플러스 서술어, 주어 플러스 서술어, 목적어 플러스 서술어,
동사의 어간 또는 연결어미 플러스 동사 이러면 통사적이라고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주르륵 나와 있지만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이건 외울 필요 없고 뭘 봐야겠어요? 비통사적 합성어를 봐야 돼. 비통사적 합성어는 첫 번째 예시로 뭐가 있냐면 용언의 어간에 그냥 체온이 붙는 거예요. 이걸 비통사적으로 보는데 예시로 한번 봐볼게. 예시 보면 덮밥이 나와 있죠. 덮밥. 덮밥은 원래 덮은 밥이에요. 그쵸? 덮은 밥이야. 그런데 여기서 은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은을 뭐라고 하냐면 덮은 밥을 꾸며주잖아. 그치? 일시적으로 관형사 역할을 해주도록 만드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이 관형사형 어미가 빠져버린 것을 뭐라고 보는 거야? 비통사적이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걸 비통사적으로 봐요. 두 번째, 용언의 어간에 그냥 또 용언이 붙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밑에 검북다 나와 있는데 검북다는 검고 북다가 합쳐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고 있죠. 고가 빠져버린 거죠. 이 고를 뭐라 하냐면 연결어미라고 해요. 연결어미. 이런 식으로 연결어미가 생략돼도 뭐라 보는 거예요? 비통사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사 플러스 체언입니다. 보통 부사는 뭐 꾸며주냐? 동사. 그렇지. 동사. 용언 꾸며주지. 그러니까 체언을 원래 꾸며주는 건 뭐예요? 품사가? 명사. 아니. 체언을 꾸며주는 원래 품사는 뭐죠? 형사. 관계사. 관형사. 관형사. 그치. 관형사예요. 관형사. 관형사가 와야 되는데 뭐가 오랬어? 부사가 오랬잖아. 그치? 그래서 비통사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척척, 박사 이런 것들을 비통사적이라고 본다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비통사적인 경우가 세 가지 있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거나, 두 번째, 연결어미가 생략되거나, 세 번째, 부사가 체언을 꾸며준 게 온다. 그러면 비통사적인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말 어순과 다른 한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원래 책을 읽다 원래 목적어가 앞에 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근데 독서는 그 중국어랑 똑같이 목적어가 뒤에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과 달라서 비통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잘 안 나오고 요 세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다시 한번 관형사형 어미가 생략되거나 연결어미가 생략되거나 부사가 체언을 꾸며주는 구조가 나오면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결합 관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대등, 종소, 융합이에요. 대등은 같은 등급으로 합쳐진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등한 의미 관계로 흑과 백 예시 나오죠. 오가다, 오고 가다 또는 손, 발, 팔, 다리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등급으로 합쳐지면 무슨 합성어? 대등 합성어라고 하고, 종속은 한 어근이 다른 어근에 의미적으로 종속됐다. 말 그대로 간단하게 말하면 수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말로 수식합성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어근이 다른 한 어근을 꾸며주는 거야. 밭이긴 밭인데 꽃을 심은 밭. 뛰어다니며 노는 거. 또는 손수건. 손수건 뭐야? 손을 닦는 수건. 책가방. 책을 담는 가방. 이런 식으로 앞 어근이 뒤 어근을 약간 꾸며준다 라고 하면 무슨 합성어? 종속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융합합성어입니다. 융합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제3의 의미,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를 지니면 융합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강과 산을 국토 우리나라 또는 자연을 의미하고요. 돌아가다, 죽다 라는 의미죠. 그쵸? 또는 피땀, 눈물 했을 때 이게 진짜 피가 나는 땀인 거야? 피땀 뭘 의미해? 그만큼 힘들다. 그만큼 그만큼 피땀을 노력했다 이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춘이 봄춘자에다 가을춘자예요. 그래서 1년 나타내면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르신한테 보통 물어보는 거예요. 나이. 나 여기 가시방석이야. 진짜 가시로 된 방석인 거야?
그렇지. 불편한 자리. 이런 식으로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지니면 무슨 합성어? 융합합성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합성어 한 거예요. 합성어는 배열 관계에 따라서 통사적, 비통사적. 근데 선생님 비통사적 기억하라 했어. 그리고 결합 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대등, 종속, 융합으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옆에 43쪽 있죠? 43쪽 문제 풀어보고 답 확인 하고 선생님 끝내줄게요. 43쪽 풀어봅시다. 여러분 쌤 조금 여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하나만 쌤 예를 들어볼게.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본형이 뛰다죠. 그치? 뛰 플러스 기본 놀다죠. 놀 플러스 그 다음에 느닌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석하냐면 뛰다라는 것은 어간이야. 어간 플러스 그리고 놀도 뭐야? 어간이죠. 어간 플러스 느는 여기서는 자세히 얘기하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러면 어간 플러스 어미잖아. 그럼 결합 방식은 어떻게 봐요? 비통사적 합성어. 어간 플러스 갑자기 어간 관형사형어미인데? 어떻게 봐야겠어요? 앞에 대등 합성어. 연결어미가 빠졌죠. 그냥 어간 플러스 어간이 돼버렸잖아. 그치? 연결어미가 생략돼서 비통사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 예로 들었어. 나머지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해볼까요? 답 확인해봅시다. 순서대로 1번에 단일어 그리고 복합어죠.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 파생어는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예요. 자, 여기서는 나눠보래. 단일어에는 산, 나무, 예쁘다. 예쁘다 아니죠. 예쁘다 하나예요. 왜요? 예쁘다. 그건 형태소 분석한 거고. 단어는 하나예요. 단어 하나예요. 첫인상 그리고 굶주리다. 너무 아이고 어려워요. 꿈이라고 써버렸다. 굶주리다. 그리고 합성어에는 접사가 결합되지 않죠. 그리고 합성어 파생어 나눌 수 있죠. 큰 집, 첫사랑, 못하다, 덮밥, 돌다리인데 여기서는 3번. 5번이 아니고 3번. 3번. 4번. 3번. 배열관계가 다른 거네. 다 통사적, 이거 비통사적. 4번이에요. 덮밥 아까 했잖아, 덮밥. 그리고 데드는 흑백, 남녀, 오가다예요. 도는 다리 이렇게 되죠. 너는 다리. 됐죠? 야, 여기서 또 분석해보자. 기본형이 모르다잖아. 몰라. 기본형이 모르다야, 모르다. 모르에다가 아가 합쳐진 거고, 그 다음에 보다에다가 리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순서대로 어간 플러스 아가 연결어미, 또 어간 플러스 리을이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래서 이거 통사죠. 타고나는 타 플러스 고 플러스 나 플러스 니은, 이거 어간 플러스 연결어미 플러스 이것도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통사죠. 지나다죠.
진화 플러스 니은 플러스 달. 그러면 이건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명사니까 이건 빠진 거 없어요. 통사죠. 기본이 굿다죠. 굿 플러스 은 플러스 살이에요. 이것도 형태 똑같아요. 어간 플러스 관형사형 어미 플러스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사적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할 줄 아셔야 돼요. 형태수 분석. 저번 시간에 했으니까. 됐나요? 네. 민영이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틀린 단어만 써오세요. 오늘 숙제 없이 내일 이어서 합시다.